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를 고층 개발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데요.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최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일단 종묘 고층 개발 언제부터 논란이 커진 건가요? 네,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는 우선 지난 200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어 곳입니다. 노후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재개발이 수건 사업인 곳인데요. 중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사업 방향의 일관성을 잃는 등 당초부터 개발이 쉽지는 않았던 곳입니다. 현재는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바꾼 문화재청도 그간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또 문화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명확히 하면 종묘와 가장 가까운 세운 4구역은 약 170m 거리에 있고요. 1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높이를 규제할 기준은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는 100m 밖이더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면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9년 동안 13차례나 협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된 건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 건물의 최고 높이를 대폭 높이면서입니다. 문화재청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그간 70m까지 낮췄었는데 서울시가 지난달 다시 142m까지 높인다고 밝히면서 일명 종묘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재를 둘러싼 그리고 개발을 둘러싼 이런 분쟁인데 분쟁이 대법원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물 높이를 올리기 위해 서울시 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하나 삭제했는데요. 사업성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 더 높은 건물을 허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본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대법원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체적인 시각이 서울시가 이제 승소했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상황이 오히려 분쟁의 시작점이 됐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단 당일 국가유산청은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결과를 순순히 인정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불복 모드로 태세 전환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층 개발 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요. 고층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면 관련 법까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 대전에 합류하면서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그림을 보면요.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가상 경관 이미지를 보면 좌측 나무 위로 세운지구를 개발한 건물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개발 건물 상부만 나무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 국가유산청이 보여준 그림과는 차이가 큽니다.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경과는 전혀 아니다. 양측이 서로 완전히 다른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양측 간 공방이 좀 뜨거운데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까지 직접 나섰어요. 그러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외교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고층 개발로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했는데요. 또 유네스코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개발 사업 승인을 멈추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유네스코 권고를 계속 묵살하면 시정 조치를 받고 결국 세계유산 위험 목록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고요. 이후 이해 관계자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맡긴 뒤 국제자문기관 검토를 통해 최종 시정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들어봐도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만 3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시정 조치가 나오면 재개발 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어 큰 부담입니다. 또 해당 평가를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종묘 인근 완충구역을 포함한 세계유산지구 지정이라는 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서 평가를 받고 싶어도 지금은 못 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올해 안으로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만일 지정이 마무리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영향평가를 못 받는다고 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20일 국가유산청 산하 문화유산위원회는 서울시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지 말라면서 재차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자, 보면 양측 입장이 모두 강경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자, 이런 와중에 가장 답답한 분들은 아마 그 세운지구 토지주들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하나요? 네, 재개발 당사자들인 세운 4구역 토지주들의 피로감도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토지주들은 지난 19일 강남 선정릉은 문제없고 종묘는 안 되냐며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강남 선정릉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강남 핵심 권역 내에 있지만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데요. 약 250m 지점엔 150m의 포스코 센터 빌딩이 있지만 문화유산 등재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토지주들은 더 이상의 개발 지연은 생계 문제로 직결이 되고 그간 착공 지연으로 금융채무만 7,200억에 달한다며 국가여산청 상대로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묘 문제는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또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현대화에 따른 도시정비는 자연스러운 순리지만 문화유산 가치 역시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번에 고층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향후 문화재 인근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종묘 대전은 장기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문화재 문제도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약간 사실상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여야가나 어떤 그 미래의 신경전 이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더 크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역점을 둔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설치 문제까지 정부 여당의 집중 타겟이 된 모습입니다. 오 시장이 내년 선거에서도 유력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만큼 미리 견제를 하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은 낮아도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예비 시장 후보들에 비해서는 오 시장이 대체로 지지도가 높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오세훈 시장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시작한 건데요. 박정은 의원 등 4명이 김 총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견제에 맞서 국민의힘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지방선거 준비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점 사업에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슈의 본질이 정치적 유불리에 가려질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민생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뉴스에는 산업계와 부동산 그리고 세금 관련 소식들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한미 관세 협상 완료 이후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어떤 투자 보따리를 풀었는지, 또 서울에서 심화하는 전세난 때문에 인근 경기도로까지 이어진 나비 효과, 또 마지막으로는 해도 너무한다 싶은 서울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련 소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원팀 정신을 빛낸 재계와 정부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기업들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자 주요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수백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4대 그룹들의 투자 청사진 자세히 보고 오시죠. 4대 그룹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론이 민관 합동회의가 끝난 직후 8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먼저 앞으로 5년간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모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5공장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 SDS는 전남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삼성 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아산과 부산에 각각 OLED 생산 시설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 등 그린에너지 생태계 육성에 역대 최대인 1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는 AI와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모두 128조 원을, LG도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합이 잘 맞아 협상이 잘 끝났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나 철폐에 관한 의견을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방금 보신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실과 주요 그룹 총수들 간의 만남을 월 1회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업들 애로를 시차 없이 듣고 정책에 기민하게 반영하면 서로 윈윈이 아니겠냐라는 취지인데요. 순기능만 있겠다면야 좋겠지만 친목을 위한 사교 모임이 아닌 만큼 재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의 빈도가 높다는 건 아무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정부의 압박 빈도 역시 높아진다는 뜻일 수 있어서인데요.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정부가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후퇴 없이 밀어붙이면서 반대로 이렇게 자주 만나자고 하는 거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지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많이 본 기사입니다. 서울의 전세난 불똥이 경기도로까지 튀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낀 매매를 금지하자 예상대로 전세 물량 크게 줄었는데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밀려서 경기도로까지 짐 싸는 전세 난민들 늘고 있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0일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전셋집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달 전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입니다. 전세가 요즘도 갱신을 써가지고 많이 그대로 재개하고 살아서 지금 물량이 더 안 나와요. 서울이 금액이 올라가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밀려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매물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19,000건입니다. 한 달 전 2만 건을 웃돌았을 때와 비교해 약 4.4% 감소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인 안양 동안구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용인 수지구도 20% 넘는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린 데다 최근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면은 올리기가 수월하잖아요. 보유세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증가시키는 거죠. 주거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내 집 마련 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으로. 당장 내년 경기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감소할 거란 관측과 함께 전세난이 더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경기도 전세 수급 지수 역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가 100을 초과해 커질수록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더 걱정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동하고 경기권 전셋값이 오르면 기존의 경기도 서울 근교의 사람들은 또 다시 또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내놓은 정책의 불똥이 수도권 전세 세입자들에게까지 튀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 많이 본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500여 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0억 원을 넘었고 50억 원을 체납한 법인도 있었는데요. 지방세만으로 이렇게 많이 체납할 수 있나 신기하기도 한데 자세한 체납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는 1,577명의 체납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명시한 겁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232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1,078명이 736억 원을, 499개 법인이 496억 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이들 중 과반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분포했고 1억 이상 체납자는 201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5%가 넘습니다. 일본인 와타나베 유치가 대표로 있는 자이언트 스트롱이란 부동산 임대법인이 약 51억 원을 체납하면서 법인 1위에 올랐고요. 개인 체납 1위는 FXCT 플래티넘을 운영한 30대 이경석 씨로 4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생 등 체납 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인터넷 직구, 여행 구매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내야 할 세금부터 빼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여기 이 보법이 남다른 체납자들은 내야 할 세금까지 가처분 소득으로 당겨서 써버린 것 같습니다. 법인 기준도 볼까요? 회사 기준 최고액 체납법인인 여기 자이언트 스트롱은 지난해 연말에는 국세 최고 체납 기업으로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도 자이언트 스트롱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1원까지 환수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기사였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조 대표 사임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가 예상을 뛰어났기 때문이죠. 온 나라 난리 났던 SK텔레콤보다 20배 넘게 데이터가 유출됐고 부정 사용 가능성 있는 사람만 28만 명에 달했습니다. 대표 사과, 피해 불거지면 보상한다 정도로 끝날 일 아니다 싶더니 결국 조 대표가 책임을 진 겁니다. 사임했다고 롯데카드, 나아가 대주주인 MBK 책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표 사임이 상징적 책임 분명히 하는 조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보안 투자 돈 아낀 결과라는 세간의 의심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하게 부각된 만큼 후임 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가 향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구속된 조현범 한국행컴퍼니 회장. 최근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솔직한 언어로 내비친 심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 회장, 외로운 시간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업하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습니다. 이어 부모 잘 만나 운도 좋았고 선배들이 잘 깔아놓은 터전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잘 됐지만 오만해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한 처신과 준법 윤리경영 제도화를 약속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조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행컴퍼니 주주연대. 회장이 구속돼 업무를 못하는데 수십억 원 보수를 챙기는 게 말이 되냐면 50억 회사에 토해내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